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잘 지냈어요? 일요일 날? 삐삐요. 제가 이제 부지런히 진도 나가야겠습니다. 자, 844페이지 채권의 목적. 제1절에 급부의 요건 및 종류 나와 있습니다. 급부라는 것은 행위라고 했죠, 행위. 그러니까 이상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계약은 안 되죠. 그런 채권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 계약이죠. 그 다음에 사무거래, 부당행, 불법행위 등의 이런 사실관계 존재로부터 생기는데 공통 요소로서 급부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요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효력 요건이다 볼 수 있고 성립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립 요건 및 효력 요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가적사에 나와 있습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사유타당성. 적법성은 강행법규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즉 법규와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게 있죠. 사적 자치를 금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급부는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내용들은 이제 좌측에서 확정성, 민총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되냐? 법률행위에서 확정이 된다. 법률행위. 그래서 당사자가 무엇을 의혹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불명확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해석의 가장 기본으로 제1 기준이 이제 목사 임신 이렇게 되죠. 당사자의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설, 임의법규, 그 다음에 신의칙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제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급부가 확정될 수가 있다. 특히 확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특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채권 같은 경우 어느 목적물이 그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냐. 그래서 종료채권의 특정 375조 2항, 그 다음에 금전채권, 그 다음에 선택채권.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중시되는 것이니까 어떤 통화가 만원권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만원권. 근데 만원권이 강제 통용료가 이렇게 됐다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 되냐? 해야 한다 이거죠. 다른 통화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택채권. 이것도 또는의 개념이죠. 이것 또는 저것, 소 또는 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선택채권이고, 의무채권은 소가 아니면 말, 이래가지고, 의무채권은 대용급부가 되는 겁니다. 대용급부. 주종관계다, 이거죠. 선택채권은 대등관계다, 급부의 목적이 대등. 그 다음에, 의무채권은 주종관계. 그래서 그것을 선택권을 안 하죠. 그것은 대용권, 보충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런 법 규정에서 보충 규정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서 특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종료채권의 특정인 표준,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시, 그 다음에 채권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한 물건을 지정 시, 즉 완료 시, 지정 시, 이런 식으로 법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완료 시가 뭐고 지정 시가 뭐냐 이런 걸 하는데, 이때 완료 시의 의미는 비현재 제공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채권 확정의 특징, 이것은 물권의 확정과 비교해서 하는 소리가 된다. 확정 가능성 말씀된다 이 말이죠. 확정 가능성 말씀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가적사 할 때 확정성은 확정 가능성, 그 다음에 물권은 아주 확정성, 이런 뜻이고, 특정성. 그래서 거기서 집합물에 대한 물권 설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다. 여기 다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적법성은 강행복부냐 임의복부냐, 강행복부 효력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로도 물권행위도 다 무효 있다. 그 위반한 것은. 그 다음에 개개의 강행복부 위배되지 않더라도 103조의 세관법칙 사실세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그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그래서 원시 후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구조니까. 그 다음에 극부불능 판단, 그건 채권의 중심을 이루는 극부 임무가 불가능하게 된 걸 말한다. 지금 뭐냐? 이게 바로 이행불능 쪽에 가면은 이행불능의 요건으로서 이행불능의 종국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종국적인 이행불능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극부임의 종소관은 주의 의무의 이행에 장애가 있는 때는 극부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것은 이제 보수 의무 위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불완전 급부, 보수 의무 위반, 보호 의무 위반 배웠죠. 그래서 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능이 아니라 그것은 불완전 이행 쪽 이야기다. 이쪽 이야기는. 그 다음에 845에서 극부불능은 채무이행이 계속적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계속적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저게 이제 물리적인 불능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회관념상 불능을 말하면서 경험칙상 이행이 불능이면 그것도 불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배웠을 겁니다. 법률행위에서. 판례가 있을 것이에요. 판례가. 국가가 뭐 땅을 사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전국적인 이행불능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행불능, 아주 중요해요. 이행불능의 전국성. 그래서 채무자에게 목숨을 내어 소유권이 없거나, 그 다음에 처분이 제한될 때라도 장래 이행기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 제한 해소. 자, 처분 제한이 뭐예요?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나 가압류된 재산을 팔았다.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중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서는 그것이 불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알겠어요? 나중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말소될 수 있단 말이죠. 취소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처분 제한 해소란 말입니다. 그게. 또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았을 때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예컨대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당사자 간에는 취득한 것이죠. 가압류나 가처분 권리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나중에 경매해가지고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할 뿐이죠. 이게 바로 역시 물권 쪽에서 이 가압류 가처분을 본다면 이것은 양명제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양도담보, 명의신탁. 그 다음에 최근에 귀속식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것을 샀을 때 당사자 간에는 산 건데, 사고 권리편으로 됐는데, 물권은 됐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권리자한테는 결국은 대항을 못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항 못하냐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은 그것은 이제 보전 처분의 문제니까 법무사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실질적 효력이 없다. 가등기에서 법리가 되면은 직고 말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총이 아니라, 이게 채권이 아니라 민총 물권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보고 있지만서도. 따라서 타인권리 매매라도 일단 유효하다.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 569조, 570조 문제 생긴다.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있죠. 그게 바로 569조상의 권리 취득 이전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또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소유권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용식이 가능하다. 그 말은 새로운 목적물 소유자가 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것이고, 다만 타인 물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채권관계는 유지되는 겁니다.
즉 임대인은 뭐 사용시켜 해주고 모두 하면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행불이행이 되고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행불이행의 종국성 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쪽 아마 그 문장을 아마 제가 옛날에 90년대 그 초반에 이은영 책 여기서 이제 보고 아마 검토를 좀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이은영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고 좀 문제의식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시험 보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어도 들어두면 좋은 거다. 그 다음 하도계약의 실현 가능성. 이거 쉽습니다. 이것도. 하도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 있지 않네요. 자,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건축 부지 확보 이런 게 갖춰 있지 않은 거라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게 다 해소가 되면 되냐면 이행 당시까지 해소되면 되니까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채권계약의 확정성이라는 것이 이행기까지의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판례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말이 어렵겠지. 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이 이론을 알고 하면 된다. 적법성과 생산성 됐고 적법성에서는 이게 그 판례를 다 이제 기어야 된다 했어요. 판례를 이제 풍부하게 좀 알면 나서 좋다. 우리 책에 나온 것만 거의 다 암기하면 됐는데, 자, 뭐, 모의고사나 그런 데는 전부 다른 것들은 나올 거예요. 사실 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법규의 분류를 잘 하셔야 되죠.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누는 게 통설적인 입장이에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하고 법규를. 강행법규는 주로 어디 많은 것 같아요? 물권법. 조항들이 되게 강행법규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의 물건 가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문제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겠어요? 신분법 법정주의란 말이에요. 가족법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도 되지만, 신분법 법정주의. 신분권 법정주의도 있잖아요. 신분권 법정주의. 신분법이 많다.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 하더라도, 경제 약자를 보호한다. 라는 그런 거라면, 강행법규죠.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것을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도처럼 거예요. 608조, 652조. 여기 중요해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강행규정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타의 것들은 되게 이제 임의규정이다. 물권법에도 임의규정이 있고, 채권법에도 강행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강약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이건 이거 저거다. 그건 고등학교 문제다. 고등학교. 그래서 강행법규 가운데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나온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이 법규 위반하면 법에 위반하는 위법. 그 다음에 임의법규는 위법이 아니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거나 당사자 의사를 해석해놨어. 당사자가 이런 의사를 가질 거다라고 해석해놨어. 그래서 임의규정은 보충규정과 해석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것 자체를 배우는데 어디에 있어요? 106조 쪽에 보면 나와요. 법률 해석 쪽에 보면은 우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규정, 해석규정. 임의법규 위반은 어떻다?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적법이죠. 위반해도 적법이다. 위반했을 때 위법이다. 위법이라면 그쪽은 주로 어디로 가는 이야기냐면 위법성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 요건이 되는 거야. 손해배상 쪽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요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이제 행위 효력은 어떠냐? 이거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판단한다는 거야. 위법성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위의 유효성 판단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강효단. 자, 효력 위반은 뭐예요? 효력이 없다. 무효죠 이게. 무효니까 이것은 당사자 간에는 급부부당에도 문제 생기겠구나. 또 불법행위도 될 수가 있겠구나. 요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단속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유효다 이렇게 한다. 위법하는 유효다. 단속만 하는 것이니까. 처벌만 당한다.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요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요건도 되지만 또 뭐예요? 형사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처벌도 된다 이런 뜻이죠. 처벌. 뭐 유효다. 처벌만 되지 이제 자기들이 행한 행위, 갑과 을이 뭐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했다,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니까 상호간에 급부 청구권 문제 생기고 이걸 이행 안 하면은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위법하면서 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하면서 또 무효가 되는 수도 있다. 이게 자사법규 위반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임의규정 위반은 어때요? 유효죠, 유효. 어떻게 보면 사적자치 실현이죠. 사적자치 실현. 그렇잖아요? 임의규정은 사적자치 실현하는 거다. 실현하는 쪽이고, 사적자치를 보충해준다.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가운데 유력성 위반은, 사적자치의 한계다. 사적자치의 한계. 그것을 무효화시킨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서 이제 극부의 금전적 가치 요부, 극부의 금전적 가치 요부, 금전적 가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극부의 금전적 가치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금전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 필요 없다. 채권의 목적이란 말은 행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행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행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행위의 대상. 불공들이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스님이 이를 불이행한 경우 끝머리에 채무불이행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에 관해서 채무자인 스님에게 지적성이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390조가 되겠고, 390조. 그 다음에 393조 1, 2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위자료 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약정상의 채무불이행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부의 요건이다 해가지고 이 정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극부의 종류, 자귀하고 부자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답답하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다 배워보면 또 되니까 관계가 없고, 자귀는 이 체계를 잘 잡아라 이런 것을. 자귀는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나눠지고, 자기 반의 개념이 부자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 안에 주는 것부 하는 것부. 주는 건 지금 물건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법전 체계가 물건. 그 다음에 금전. 그 다음 하는 것은 대체적인 자기 채무, 부대적인 자기 채무. 하는 채무는 또 결과 채무, 수단 채무. 무슨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해 줬을 텐데, 이제 확인하라는 의미고, 그럼 자기나 부자기, 이것은 그럼 어디서 발생하냐? 이게 바로 이제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고,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기 채무. 근데 이제 거기서 발생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검토를 좀 해줬고, 복수캠에서 물건 같은 경우는 특정물과 종류물이 될 겁니다. 특정물과 종류물.
이런 쪽 이야기가 다 어디냐면 이제 불안여행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건데, 불안여행의 모습, 불안전, 극부, 불안을 극복하면 어때? 이게 주는 척 하시면 이게 바로 극부다, 불안의 극부다 이거야. 그 다음에 부수, 보호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 표현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여기다 안 넣으세요. 이건 신어치기에서 인정되는 거죠. 신어치기에서 2조에서 신어치기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특정물하고 종류물. 그럼 이제 극부임의 불안여행. 가운데 물건인도 체험의 불안여행은 이것은 채권 총론에서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채권 강론에서 80조, 81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물 총론다. 다음에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판례를 이제 하죠. 특정물 하면은 이제 80조 가기 전까지 뭐가 하냐면은 314조의 성관 주의무, 그 다음에 462조의 비행계 현상인도 의무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뭡니까? 원절신이다. 원절신. 그래서 원시적 하자, 그 다음에 절충설, 그 다음에 실효배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정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확대 손해 부분은 이것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은 불안여행. 불안여행 뭐냐? 규칙성을 다루고 다니는 것이다. 규칙성, 책임능력, 이관계, 손해 발생에다가 뭐 불안전한 극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전 체험에서는 불안여행이 문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는 체험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하는 체험에 있어서 결과 체험, 도급에 있어서의 불안여행은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 채권 강론의 627조부터 672조까지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된다. 역시 여기서의 손해배상 범위도 실효배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과실 책임인 이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대 손해 부분만 어떻게 된다? 확대 손해 부분만 이렇게 390조로 온다. 올 때는 어떻게 규칙성을 다루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규칙성을 다루고 온다. 그 다음에 수단채무, 여기서는 위임이죠. 위임에서는 이제 그 일을 불안전하게 했을 때 담보책임 규정이 없죠.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반 규정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불안여행 문제되고, 불완여행 문제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청구권 경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작위 채무를 이행을 안 했다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부작위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행할 수 없게 됐다. 해버렸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이게 보너스 알려줄 것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전에 부작위란 말에 그냥 직접 쓰여 있는 것은 두 군데 보세요. 166조 2항에서 부작위 채무 위반으로 인한 소멸시효 익산적 위반 행위 시부터 진행한다. 그 다음에 그 부작위 채무의 강행 방법 389조 3항에서 대체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둡니다. 그 다음 페이지 846에서 있잖아요. 이제 구별실입.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이 쉬워야죠. 더 요약이 잘 돼가지고 다 보여야 돼. 채무에 있는 경우에 채무의 강행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다. 대체적 채무는 대체집행, 부대체적 이것은 간접강제, 부작위, 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그 다음에 주는 채무, 하는 채무, 작주하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거 판례는 일정 결과에 발생 목적으로는 결과 채무, 도급 쪽의 이야기였고, 결과성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수단 채무를 구분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진료 채무, 일정 결과 달성되도록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가 달성되도록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고 일정 주의 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 채무라고 한다.
구별 실익은 하는 것보다는 대인적 실관계가 이제 긴밀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채무와 강제집행 방법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하는 채무, 인도채무 주는 채무 중에 하나죠. 물건 인도채무, 금전적 채무. 그래서 이 주는 채무로서의 인도채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죠?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 이런 방식이 있죠. 직접 강제죠. 직접 강제. 그 주는 채무는 직접 강제고 하는 채무는 대체 집행 또는 간접 강제, 대간, 직주. 주는 채무는 직접 강제고 그다음 하는 채무는 대체적인 것은 대체 집행, 그다음에 대체적인 것은 간접 강제. 주는 것보다는 물건 인도라는 결과가 중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채권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실관계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관련판에 1번 됐죠. 수단채무다. 의사 환자의 부담을 치르시는 수단채무 세 번째죠. 이와 같은 주임을 다 했는데도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완치가 안 돼도 치료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성관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에는 후유 증세의 치유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 뿐이라면 진료비 청구를 못하고 나중에 들어간 돈들은 다들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거다. 그 다음에 2번도 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런 것은 이제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직무 생산 채무, 두 번째로 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그 부분. 회사 이익을 위해서 성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적절하고 적시한 수를 다해야 할 채무다. 따라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채무의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성관주 의무가 있고,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회사에 대한 성관주 의무.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만든다 하면 어때요?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사무 처리자가 될 거예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대표이사는 타인사무 처리자. 그래서 임무에 예배해서 손을 발생시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정물하고 불특정물 급부. 인도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죠. 대체 가능성이 있냐 없냐. 구별 실익. 이행에 있어서 특정을 요하느냐. 특정물 급부는 이미 특정됐기 때문에 특정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설 당시에 급여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류물, 채무자는 이행의 필요한 행위 완료 시, 그 다음에 채권 동의를 얻어서 이행하는 건 지정 시에 특정이 생깁니다. 375조 2항. 변제의 방법. 변제라는 것은 급부실현이죠. 급부실현시키는 방법이다. 그럼 특정 채무자는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 현상들을 인도하기만 하면은 완전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법정 책임서라고, 그러니까 특정 도마 인정서라고, 그 다음에 아니다, 있을 상태대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정 도마 부정설이 있습니다. 그게 462조 되죠. 그리고 이행기 현상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성관주의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74조 462조 나와 있죠, 조문에.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돼요? 580조 이렇게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정유인도 채무자는 특정될 때까지 조달 채무가 있다. 특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달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도가마를 팔았다. 자기 집 쌀이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조달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특정이 됐다, 이행이 필요한 행위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렇게 뭐가 문제 생겼다 하면은 그것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잘못 없이 날아갔다 하면은 외실됐다라고 하거나 하면은 인도채무 소멸입니다. 인도채무 소멸.
다음에 특정되면은 특정 채권화하여 선관 주의무 맞죠? 그 특정이 됐다 하면은 375조 2항에서 특정됐다 하면은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정물 채권화 된 거죠. 특정물 채권화 된 거다. 특정물 채권화. 채권하니까 34조 선관 주의무죠. 근데 선관 주의를 다 해가지고 또 그냥 그 목적 몇시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537조 쌍무계획에서 위험부담 해방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이제 해방 효과의 해소와 관련된 것이 변경권, 채무자의 변경권한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채권자가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해방 효과의 해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방 효과 해소. 종이채권에 있어서 특정 효과하면은 특정물 채권화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채무자의 변경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경권. 저기 또 나오니까요. 매도의 변제 장소. 급부 실현시키는 장소에 대해서 입법 보충령을 두고 있어요. 항상 물건인도 채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전이 나오고 물건도 항상 특정물이 먼저 나오고 종물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특정인도 채무자는 어디서 인도한다? 채권 선입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해야 된다. 채권 선입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그래서 사실상 추심 채무가 된다 이거죠. 채권자 와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추심. 그러나 467조 2항에서는 특정물 채권 이외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 사야 된다. 현 주소. 그래서 채무자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종료물이나 그 다음에 금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참 채무다 이런 원칙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항상 원칙을 알고 실제 시험에서는 당사자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누구 집에서 서울하고 제주가 잘 나오는 거죠. 서울하고 제주가 잘 나온다 시험에서. 매도 담보 책임, 특정 매매는 580조, 그 다음에 종매매는 581조에 규정되어 있고, 담보 책임 효과로서의 내용이 다르다. 책임의 내용이 다르다. 자, 담보 책임의 효과로서 특정물에 있어서 인정하는 효과는 손배하고 해제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해제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해제, 손배 해제. 손배 해제, 손배 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것이 하자 보수 청구권 이런 것도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은 어디 나오는 거다? 수분의 담보 책임 쪽에 나오는데 민법에서도 그러니까 매매에서도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채무불이행 책임자를 취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류물에 있어서는 손배하고 해제가 있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손배하고 해제가 있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책임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별에서 기출문제로 주판에서 아마 좋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조해서 보기 바라고.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가분 나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불가분은 나눌 수 없는 거,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없는 거. 돈과 같은 경우는 수량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지급 목적으로 금전채권은 가분급부다. 가분급부. 쌀보리 같은 경우도 가분급부죠. 쌀 한두 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불가분급부, 소 한 마리를 판다. 그 다음에 또 소 한 마리를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 채권 채무, 불가분급부 관계다 이거죠. 그럼 불가분급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번째죠. 성질상 불가분급부하고 성질은 가분인데 당사자가 다 나눌 수 없게끔 묶어놨다. 이런 경우가 불가분급부입니다. 돈을 가분급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 명이 이행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법률 일정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데 이것도 당사자 약정으로 불가분급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다? 각 그 채무자는 전부를 다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각 채무자 중 한 사람이 무자를 됐다 하더라도 그 무자력에 대한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게 돼가지고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까? 담보를 하는 격이 됩니다. 채권을 담보하는 격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가분 채무가 되고,
의사표시한 불가분 채무, 이것은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11조에서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불가분 채무에서는 준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법전에서는 불가분 채무다 해가지고 규정한 것은 딱 이 411조 하나뿐입니다. 408조가 분할 채권 채무 관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409조, 410조가 불가분 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불가분 채권. 그러니까 갑이 소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A, B, C가 소 한 마리를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샀다. 매매했다 이거예요. 매매했을 때 A는 자 매수인이니까 매도인은 전화 회전해야 되고 이쪽은 인도 채권이 불가분이다. 성질상 여러 명이 소 한 마리를 샀으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채권하고 채무자, 채권과 채무자.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건 분급하냐, 어떻게 해서 나누고 가져가야 되냐, 이런 문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불가분 채권 관계에서는 이 1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사유가, 이 채권 관계상의 사유가 다른 B씨에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루게 된다는 거다. 그럼 불가분 채무에서는 어떠냐, 이제 이런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다, 이게. 여기서 생긴 사유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했을 때, 변제, 극부 실현하는 것들이에요, 주로. 갑이 A한테 변제했다. 변제했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채무를 면합니다. 채무를 면한다. 그 다음에 A가 채권자로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이행 청구의 효과는 다른 B씨에도 미칩니다. 그럼 청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청구하면 최고했으니까 권리 행사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다른 사람한테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09조다, 이게 409조. 그래서 변제라든지 이행 문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변대공 이렇게 나오거든. 변대공사,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럼 한 묶음이 될 수 있냐, 여기서. 소 한 마리를 받기로 했는데, 이 A가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B가 A한테,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소 어디 갖고 말이 와 있네. 그래서, 이거 대물배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니죠. 대물변제는 불가분 채권에서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이거죠. 근데 불가분 채무에서는 소 한 마리 여러 명이 갖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팔기로 했다. 했으면 어때요? 그래서 불가분 채무가 되는 거죠. 불가분 채무. 불가분 채무에서 소 한 마리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대물배제 있다. 말을 줬다. 하면 다른 사람은 소인도 채무 면하니까 이 사람한테 불리하지 않죠. 따라서 불가분 채무에서는 대물변제는 절대효가 되는 겁니다. 절대효.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변제라든지 또 변제 제공도 되겠네요. 변제 제공. 변제 제공도 절대효가 된다. 그래서 변제 제공했는데 이놈이 안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채권 시체. 이런 채권 시체 효과도 다른 사람한테도 미치게 됩니다. 채권 시체. 변제 제공. 그래서 410조 1항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409조 이외의 것은 다 상대효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410조 1항에서 전조 이외의 사항은 다 상대효다, 상대효. 그러면서 2항에서 경계나 면제 사유의 상대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놨다. 그럼 411조에서는 불가분 채무인데, 불가분 채무, 이제 채권 말고 불가분 채무. 근데 갑을 병이 A한테 돈을 꾸었다면 소비대차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만 놔두면은 근데 900만 원을 빌렸다.
이쪽에 이제 소비 대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빌렸으니까, 소비 차주, 소비 대주. 너무 재밌죠? 이 채권 강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문제 하나를. 이쪽은 채무자, 이쪽은 대주 채권자. 여러분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안 했다면 300만원씩 그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분할 채무. 그러나 여러분들이 채권자와 연대의 특약을 했다. 그럼 연대채무가 되는 거예요. 연대채무. 이 채무가 연대채무. 연대채무 뭐냐, 이거. 413조에서 각자 다 전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분할이 아니라. 그중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바로 연대채무. 연대채무의 본질은 뭐냐? 채무 수만큼의 복수의 채무다. 그래서 채무 복수설. 채무 복수설. 그럼 연대채무 그러면 덩어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가분채무 혼잡식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400 연대채무의 덩어리는 413조부터 415조 한 덩어리고 416에서 423조까지 한 덩어리고 424에서 417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와 채권관계에서 다루는 것은 채권의 어떤 대외적인 효력,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가 효력, 그 다음에 대내적인 효력, 이렇게 효력은 부담 부분 문제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 부상 문제, 부상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연대채무에서 다루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대충 말한다면 이제 13조는 뭐냐면은 연대채무자가 각자가 전부 채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변제 기타 극부 실현은 절대효다. 변제 기타 극부 실현은 절대효이다. 절대효이다. 그러니까 변대공은 절대화되는 거죠. 변대공은 절대화된다. 414조는 뭐냐? 이것은 채권자, 이쪽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식으로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동시에 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그 순차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순차로, 동시에 순차로 전부나 일부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15조는 뭐냐? 이 채무가 복수예요. 다 계약이잖아요. 전부 세 개 계약 관계에 있다. 하나의 계약 관계에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만 영향 입히고 나머지는 다 영향 안 받는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행위 무효자라 해가지고 취소를 했다. 취소해서 무효화된 효과는 그 사람한테만 미칩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치질 않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채무자에 대해서 생긴 무효 취사유는 보증에 영향을 미치죠. 부종성. 보증한테 유리하면 부종성, 불리하면 독립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부종성이죠. 보증인한테는. 있잖아요. 무효 취사유가 돼가지고 그거 이상한 거야. 그럼 난 보증인한테는 별 무효 취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면 어때? 보증인은 원형권 형태로 나올 것이다. 연대채무 416조부터 23조까지. 그래서 뭐냐? 이 두 사람한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저것도 외우긴 외울 텐데 423조부터 생각해라.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원래 별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별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냐? 앞에 7가지가 포진하고 있다 이거죠.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절대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원칙적 상대성 원칙이다 말이에요. 7가지가 이제 핸드볼 선수인데 이 경상면 호소체다. 이행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 지체 이러한 사유들이 다 절대효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계부터 시작해서 소멸시 완성까지가 다 뭐야? 어떤 사유? 채권 소멸사유. 채권 소멸사유가 절대화가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진적 연대채무 개념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해자들이 있다. 가해자들. 주로 불법행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인연대 채무인데, 가해자들이 여러 명 있다. 피를 흘린다.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 채무와 다른, 그러니까 일부 가담해도 전부 채무를 지는데, 그러나 그 사유들은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이거죠. 사유들은. 이런 데서 생긴 사유죠. 그 다음에 부상 문제는, 자, 부상의 기초가 뭐냐? 부상의 기초는 부담 부분이에요. 부담, 자기가 부담 100%다 하면 어때요? 이건 자기가 더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적으로만 연대로 해놨을 뿐이지. 근데 부담 부분이 있고, 부담을 너무 출제를 했다. 이러면, 이제 지출 부담계획이 되는 거예요. 남의 생활관계에 개입한 거죠. 지는 지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대채무는 연대채무 본질상 전부 갚아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424조부터 27조까지인데, 이게 바로 424조가 부담 부분. 그 다음에 425조 1항이 부상권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냐? 변제 기타 출제로, 두 번째 공동면책 이코르 부상권이다 이거예요. 부담은 초과 변제가 부상 성립권이냐 이건 논의가 되고, 그 다음 425조 2항 이것은 부상권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부상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범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출제액이 있을 거고, 지가 출제한 액수, 출제란 말은 지 재산은 빠지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줬다 이겁니다. 출제액. 그 다음에 보따리가 3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면책 끝난 이후에 이자, 그 다음에 필요비, 기타 손해, 출면, 필기, 기타 손해. 이게 보따리 3개다. 보따리 3개가 되는 이게 것들이 한 3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동 보증에 있어서 분별이익이 없는 자가 전부 변제를 했다. 공동 보증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연대채무가 되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타 공동 보증인한테 부상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수탁 보증인이 주채무자에서 갖는 부상권도 역시 441조 2항에 하면은 출면 필기이고, 그 다음에 부인연대 채무자, 과실의 공동 불법행위자가 자기가 변제하고 다른 공불자에 대해서 갖는 부상권 역시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426조 1항과 2항, 427조 1항과 2항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제목을 말해주겠어요. 부상권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통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부상권의 제한사항이다. 부상권의 제한사항으로서 통지 알려줘야 된다, 이게. 누구한테? 부상 문제는 누구와 누구의 법률관계? 채무자들끼리의 법률관계. 그래서 사전에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 사전 통지하고 나중에 사후 통지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사전 사후라는 것은 사가 뭐예요? 사가 1사자 뭘 하기 전후 변제선을 통과해야 된다. 변제선. 출제선이라고 볼 수 있지. 변제선. 그래서 변제하기 전에 사전 통지해야 되고, 사전 통지 안 하고 변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전 통지하고 변제하면은 그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사전 통지하지 않은 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했는데 사후 통지 안 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갚을게 해가지고 갚았어요. 근데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연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이러한 변제자의 그 변제 사실을 모르고 변제를 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변제를. 이러면은 어떻다?
그래서 나중에 이중술제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제자가 변제한 것이고, 따라서 이 변제자가 1변제자한테 구상하는 것이고, 1변제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사후에 두 차례 통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변제하기 전에 구상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은 연대채무에는 없고, 연대채무는 어떻다 사후 구상만 가능하고, 보증의 경우는 사전 구상권도 있다. 누가 수탁 보증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 구상권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417조 1항 2항은 구상권의 제한이 아니고 구상권의 그죠? 구상권의 확장해서 올해사 시험에 나왔죠. 구상하려고 했더니 다른 연대 채무자가 무자력자가 됐다 했을 때 그 무자력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연대 채무자가 부담분에 비례해서 분담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대 채무자들한테는 구상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확장. 연대채무 조항은 다 있습니다. 부연대 채무의 경우는 권리행사 방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연대채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깡그리 적용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상권하고 부담부분 이런 것도 적용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과실의 공동표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분 채무에 있어서는 어떻다? 불가분 채무. 이게 연대 채무로 특약하지 않고 불가분 채무로 특약했단 말이에요. 불가분 채무로 특약을 해두었다. 라고 한다면 조문 하나밖에 없다 했다. 그래서 연대 채무는 그냥 준용되는데 저기서 준용되는 것들이 뭐냐면 413에서 15까지 준용돼요. 1라운드. 그 다음에 416에서 23까지에 있어서는 뭐만? 422만 준용된단 말이죠. 채권자 지체만. 특히 416조가 준용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이행청구의 상대효. 그 다음에 424조 내지 427조. 그래서, 부담분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되고, 이 가운데 게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플러스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 전조는 410조 1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410조에서 또 409조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조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게 409조가 이행청구의 절대어입니다. 불가분 채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행청구의 절대어. 이것을 불가분 채무에서도 준용한다라고 하는 김영배 선생님 소설이 있고, 다소는 416조 자체가 준용 안 되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에 있어서 이행청구는 상대의 부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리사기출이에요, 이게. 별리사기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다수자 채권 관계의 총론적인 지식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이제 책에 나오니까 부지런히 예복습을 해보세요. 993페이지부터 쭉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자체 2절 특정물 채권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좀 잘 애매하고 그러면 접한 연습을 봐. 문제가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가면서 하면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책상에서 이제 그걸 의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접한 연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거나 뭐 할 때 강의 듣고 할 때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이 들죠. 기억에는 많이 남아있고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또 하는 방법이 또 다른 책을 보는 그런 거에 또 많아요. 그거야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걸 해봤자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보면서 더 효율적으로 보려면은 문제를 테스트하기 좋죠. 그러면 나 이거 그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이해가 됐으면 1시간이면 이제 끝난 거고, 저는 모르겠다 하면 3시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끝나면 다른 거 한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집안에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듣고 나서 꼭 이제 또 기본적인 사항만 쭉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좋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니까 말이죠. 공부 방법론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 방법. 봤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내용만 세세히 한번 해보겠다. 이건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효율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물 채권. 특정물의 의의. 자,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처관하여, 물건의 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도 성질이 있죠. 사람도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성질, 저 사람은 어떤 성질, 성격 이렇게 하죠. 물건의 개별적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체화된다 이 말이에요. 동종의 다른 물건을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 특정합니다.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누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정했다라는 뜻.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정했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다른 물 바꿀 수 있게 한 거, 이게 바로 불특정물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의 판단. 대체물과 부대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이렇게 합니다. 객관적 성질로. 객관적 성질상 대체 가능한 것이 대체물이고, 그 다음에 성질상 대체할 수 없는 게 부대체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그 계약 당시에 특정 해가지고 대체할 수 없게 했다면은 그것은 또 성질은 대체물인데, 객관적 성질 대체물인데 주관적으로는 특정물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넘어가서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 채권, 아까 앞에서 이제 특정물이다 해서 배웠죠. 특정물은 이렇다. 그럼 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채권은 뭐냐 이거예요.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 채권이죠. 특정물의 인도 채권. 그래서 이와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또 특정되지 않은 거 종류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전도 특정물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죠. 금전. 그래서 종류물, 금전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럼 종류물 채권은 어떤 거다? 종류물의 인도 채권이다. 이게 인도 채권. 그 다음에 또 금전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게. 금전 인도란 말은 별로 안 쓰기도 하지만 금전 지급이라 하죠. 금전 지급 목적으로 하는 채권. 그래서 2번에 그 특정물 채권,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말한다. 경우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점유 이전.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 종료 시. 그러니까 임대차 법률관계는 이렇게 임대차 종료 시 나와 있는데, 임대차 종료란 말은 이제 대충 여러 가지 종료 원인이 있겠죠. 시작을 했으면은 끝이 있을 거다. 끝이 이제 기간 만료로 끝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끝날 수도 있죠. 해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해지, 통고, 이런 것들이 종료 원인이에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얼마나. 이건 2대2다며, 2대2. 해지 사유가. 그 다음에 해지 통고는 어떻다? 635조부터 639조까지다, 이거예요. 임대차 조항 많아도 잘만 듣고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 해지한 것과 임대인 해지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 해지가 되죠. 법에 규정된 특별한 해지가 된단 말이에요. 법정 해지. 임대차에 있어서 법정 해지. 그러면 임차인 해지 통고하는 것이 125조하고 127조고,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물에 대해서 보존하겠대요. 그럼 좀 약간 좀 비워달라 하면 조금 비워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임차 목적으로 자산하지 못한다 하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조는 임차 목적물의 일부 멸실 시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목적을 자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건 129조하고 640조, 41조 한 문구이기 때문에 하나 2대2로 한 거예요.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 해지 사유죠.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40조, 41조는 이익 이상의 차이 면체, 임대인이 해지한다 이거죠.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중에 책만 보면 세우자.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이야기가 635쪽, 39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통고는 항상 기간을 여유를 둔다는 거예요. 기간을. 어느 경우에 그렇죠? 주로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635조 615.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을 했는데 당사자 해지권을 보류했단 말이에요. 해지권 보류. 근데 약정 해지권 보류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했다. 636조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준비시킨다. 즉시 해지가 아니라. 637조는 뭐냐? 임차인이 파산했다면 파산.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637에서. 그럼 즉각 나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 파산된 상황에서. 그래서 615. 그 다음에 또 638은 적법 전차인 보호조항. 그래서 동에 있는 적법 전대의 경우에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깨졌다면 631과는 달리 임차인도 나가야 임차권을 이제 잃었고 그 다음에 적법 전차인도 이제 임차권 의존하기 때문에 얘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만 해지 통고 사유를 얘한테 통지를 하고 615가 지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239조는 뭐냐?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갱신 아니냐? 묵시갱신. 법정갱신. 그럼 묵시갱신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됐는데 사용을 계속 하더라.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인 측에서 이의 안 하더라 하면은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떻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봐요. 그래서 635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특정부 채권에서는 자기가 임대차를 종료 한번 해봤어요. 종료 원인이 이렇더라. 그 다음에 종료 원인이 이렇고 그 다음에 종료 시의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야 뭐 다 들고 나가는 것이 문제되죠. 비워주고 자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를 요구하고 임차인 측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이 바로 뭐다? 보증금 그 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이 시설비나 법조평가가 어떻게 나오더라? 목적물이 부합이 됐다 하면은 부합이 됐던 시설비는 어때? 비용 상환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합이 안 된 거다 하면은 부속물 매수 처리되는 거고 이게 126조, 146조 보증금이라는 것은 민법 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골뱅이를 하는 거죠. 유동골뱅이. 보증금 관한 채무권 유치권 성립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물고 앞에 우리가 언제 배웠다고 다 잊어먹냐? 성립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병산 채무권 돼야 안 돼요? 물건 가능성이 되죠. 보통 예측 안 된다. 시험 답안지에다 이렇게 그 표를 쓰는 거 아니죠? 다 이걸 기초로 해서 손이 부러지라고 쓰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 체력이 있어야 돼. 2차 시험 하려면. 동시한명권 다 있다. 이게 바로 임차 종료 시의 법률 관계입니다. 이게. 임차 종료 시의 건물 명도 어때요? 명도해야 되니까 특정물 넘겨줘야 되죠? 특정물 채권. 이때 임차인이 해야 될 것은 지가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점유 넘기는. 점유만 넘기는. 이게 나와 있지 않냐. 점유만 넘기는. 그 다음 소유권까지 넘기는 건 뭐예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인구가 있기 때문에 특정물에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기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개념이 된다. 일단 저 임대차 종료 시의 법률 관계를 저기 뒤에 임대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딱 나오네요. 1350페이지부터 이렇게 1355페이지까지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내일을 또 공부를 하는 걸로 약속하고 접할 연습 부분도 참조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좀 합격할 수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줘야지 됩니다.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해버려요. 그냥 질 끌면서 그냥 오랫동안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그 공부량이 되니까 합격을 하는 겁니다. 공부량에. 이거 했으니 조금만 하면 돼. 공부량이 현실적으로 그 합격에 필요한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길 바라고. 파사 다시 한번 가서, 자, 파사 8에서 특정 채권이라 해놨죠. 특정 채권. 이게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한,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한 채권의 대위권, 취소권, 이쪽 이야기가 많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특정물 채권이라 하는 것은 뭐하고 대비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종류물이나 종류물 같은 거에, 이런 거하고 크게 대비되는 걸 보이죠. 금전하고도 좀 그렇고. 그런데 특정 채권, 이것은 뭐냐면은 채권 대위권, 취소권에 있어서 금전 채권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금전 채권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특정 채권이다, 이 말이죠. 원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대위권과 취소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채권 대위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정 채권 보존에 의해서 전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는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에서도 전용이 되고 아주 그게 좋구나. 선진국에서 다 재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일본 걸 연구하고 이렇게 다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애들 독일이나 그런 데를 연구하고 그러겠죠. 프랑스나. 일단은 404조에서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다만 그렇죠. 채무자 채권이 채무자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나와 있고, 이 항에서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대위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었거나 보존행위 대위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5조 1항 같은 경우는 채권 대위권 행사 통지 알려줬다. 대위 행사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했을 때는 채무자는 그 이후에 자기의 권리를 처분해도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있죠. 알겠습니까? 이 조문 쪽에 406조에서 채권 취소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래 있죠. 406조에서 406조 1항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단서에서 수익자나 전적자가 수익 전적 당시에 채권 해함을 알지 못한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406조 2항에서는 이런 채권 취소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제척기간이 좀 짧죠. 그래서 1년,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407조에서는 채권 취소 행사의 효과 모든 채권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해가지고 원상 회복을 구하는 권리로 되어 있잖아요. 법전에 되어 있는데, 원상 회복된 것은 결국 총채권자의 공로담보가 되는 거고 채무자가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채무자하고 수익자와의 법률행위는 영향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총채권자의 공로담보고, 따라서 특정 채권자의 권리 보존에 의해서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죠. 따라서 오히려 이제 전용되는 것이 아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효적절한 수사해야 된다. 등기청구권이나 임차권. 그래서 강의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민촉물권, 채권 다 동일한 논리로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채무자의 선관 주의 의무. 그래서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인도하기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된다. 그럼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특정물 채권이죠. 특정 채권의 경우는 채무자란 말은 특정 인도 채무자는 그 특정물 인도하기까지 선관주의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도하기까지는 인도선을 탈 때까지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인도할 때라는 것은 이행기를 넘기고 인도할 수도 있죠. 이행기 전에 인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가 가능하니까. 하여간 인도선으로 되어 있다. 실제 인도선을 말한다. 이행기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선을 말한다. 그러면 이행기 전까지 선관 보존임이 있다는 건 당연한데, 이행기 이후 인도시까지 선관 주의무를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유동골뱅이죠. 직권에 도시할 거 있는 경우. 이행 지체 중에는 어떻다?
책임 가중 392조.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이었다 하면은 주의무 경감이 되죠. 401조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조문에서 특정물 동그라미 하고 특정물 나왔으니까 이것을 특정물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뭐예요? 462조. 그 다음 580조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워두고. 여러분 나중에 2차 시험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다 정변에 알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틀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게 실전에 가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아주 안 좋다 이거예요. 내용을 많이 알긴 알아도 기억은 또 너무 많이 아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주임의 의의 객관적 과실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객관적. 그래서 성과주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 했어요? 객관적으로 추상화된 주의무다. 그 표현 제일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추상화된 주의무다. 보통은 이제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에 요구된 정도의 주의무. 그래서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뭐 환자와의 의료 계약이 있었고, 매매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있고, 강의 계약이 있고, 뭐 이러죠. 했을 때, 성관 주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아무리 좀 부족하다. 좀 개인 능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개인적 역량을 다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면은, 그것은 성관주의무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상적 경과실, 경입니다. 경과실, 중과실 아니라 경과실.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 조항은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 아니에요? 681조와 더불어서 하는 체험에 있어서의 이것은 주는 체험에 있어서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항인데 하는 체험에 있어 작주할 때 하는 체험에 있어서의 일반 조항이 681조 수임인의 성관주의무다 말이죠. 수임인은 위임의 본제조차 설령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구별개념 자기산을 위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무, 자기산을 위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성관주의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무친상입니다. 무상 수치인이에요. 수임인이 아니라 수치인. 그 다음에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 상속재산하고 대입이 되는 개념은 고유재산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유재산. 그래서 자기 재산이 고유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은 어때요? 피상속인한테 받은 재산이고, 근데 왜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까? 상속 채권자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관리한다? 성관주의무가 아니라 자기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그 다음에 무친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관리해야 돼요. 친권자는 친권의 효력으로서 재산 관리권과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 의무가 있을 텐데 그 관리 의무의 정도는 922조에서 어떻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지 성관주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무상으로 물건을 이제 보관받은 사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지 성관주의무가 아니다. 이 개념을 그럼 어떻게 보냐? 통설 주관적 과실로 본다. 그러나 이은영 교수 말이 좀 맞을 것 같다. 일반적인 주의 정도가 성관 보존 의무보다는 좀 낮은 거라고 봐야 되지. 개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 개인적 역량이 너무 크다 보면 어때요? 개인적 역량이 너무 크다. 어떻게? 보관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꼼꼼해서. 근데, 거기 약간 미달했다. 근데 일반인 수준보다는 더 잘 이해한 거다. 이래도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통설은? 그래서, 그렇게 개인 역량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의식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상과 동일한 주의무도 객관적 과실 개념이다 이거예요. 통설은 주관적 과실 개념 보지만, 저 과실 개념을 보면은 그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커가지고 보관 너무 잘하는데, 현재 그것을 미달해가지고, 손해 발생한 이 상태가, 일반적인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봐야겠다. 무상, 공짜로 보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 원인, 좋다. 법률의 규정, 점유를 받는 청구권이나 소유를 받는 청구권, 214조죠. 214조나 213조. 요렇게도 되는구나. 저런 게 또 수정무 채권 관계네. 왜? 물청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규정, 유치 적용이죠. 물건에서 비롯되는 청구권으로서 그 다음에 계약이나 법률의 유언으로 발생해요. 유언 동그라미, 특정적 유정. 그렇죠?
그럼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자, 어디 인천에 있는 어떤 집 하나, 허물어지는 집 하나를 주기로 한다. 어떤 사람한테. 그럼 나중에 그걸 발견했다. 유언서를 발견했다. 그래서 했을 때는 유증, 의무자가 누구예요? 상속인. 그 다음 특정 유증을 갖는 사람, 특정 소유자. 이 사람이 특정 채권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 유증의 목적물을.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은 증매, 교호, 사용, zem치 다 알겠죠?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첫 시간부터 전체적인 고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 시기와 저속기간, 성립, 특정 채권의 성립이나 또는 인도를 받는 때 발생한다. 성립. 근데 성립 같은 경우는 매매이죠, 매매. 그 다음에 인도받는 때로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나 사용대차 이런 경우는 그렇다 이거죠. 특정 채권의 성립, 또 인도받는 때로 발생.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나 수취인은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관주의무를 진다 이거죠. 수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 수취인은 자기상관 성행한 주의. 전속기간, 인도시까지의 의미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적용 범위, 이행을 넘긴 것이 이행치도 성취도 되지 않는 경우에 본적 적용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다 읽어보시고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84부에서 관련 판례. 다들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 이렇게 유력한 판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종료 후에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뭘 빼고 남은 거. 세 가지라 있죠. 연체차임, 차임상 부당이득금, 멸실 손해나 손해배상, 금.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뭐라고? 동시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임차인은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뭐한다? 34조에 의해서 성관주의무를 진다. 그럼 임차 목적이 나중에 멸실되거나 훼손됐더라. 라는 데 대해서 임차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기초사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스스로가 나는 제대로 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임차 계약상의 결국은 임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임차 계약상의 그 임차인의 채무를 한 것은 주된급부임과 차임지급 채무에다가 차임지급 채무이죠. 차임지급 채무.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임차 목적물, 그 다음에 임차물 돌릴 때까지 부수임으로서 뭐를 가진다? 34조상의 성관주의무 갖는다. 그 부수임으로 위배됐던 채무의 책임.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주장하는 게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게 이행불능사실하고 손해배상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채무자의 직사가 있다. 이것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 임차인 스스로가 나 과실 없다. 이걸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건물의 벽과 천정의 내부를 통과하는 전기 배선, 전기 배선 합선 사건,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기 배선은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태 유지 의무의 개념으로, 123조의 개념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상태 유지 의무. 따라서 전기 배선 합선에 아주 엄청나고. 따라서 이 전기 배선 합선으로 인하여 건물이 소외되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환불능이죠. 반환할 수 없다. 반환불능. 그거 뭐예요? 이행불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행불능. 그래서 이는 임대인이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상태 623조상의 상태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전기배선 합선 사건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최근 판례는 또 상반되는 내용의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상반되는 또 다른 이제 비교 판례가 있다. 그거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보존의무 위반의 내용과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존의무 위반해가지고 이제 반환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멸실 훼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때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하고 채무 과실이 없는 경우 나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구조로 가는 거고 과실이 없을 때는 어떻다? 해방효과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읽어보면 되겠죠. 390조 채우시죠. 뭐 두 개. 뭐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했다 했을 때는 계약상의 채무 이행뿐만 아니라 750조에 있어서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일반 390조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750조는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상의 보호 의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상의 보호 의무 그 위반의 결과도 되는 겁니다. 고의 과실이나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이에 관해서 어떻게 되냐? 청구경합설과 부정경합설이 돼야 된다. 세 개 반은 권리경합이죠. 권리경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다솔과 판례는 청구경합설이다. 그럼 뭐냐면은 면책 특약의 효력이 불법행위도 미치는가? 이런 논의다 말이죠. 그래서 면책 효력이 불법행위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청구경합설이고, 법정경합설은 아예 그냥 채무의 책임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이미 불법행위까지 미쳐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완전 면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또 청구경합설을 취하게 되면 어떻다? 체불에 의한 소비 청구가 행사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했다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체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 행사의 실현 수단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배운 거. 권리 실현 수단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파생적 권리관계, 기본적 권리관계 청구에 기한 타주 권리관계의 중단, 권리관계상의 권리의 실현 중단, 권리 실현 수단 해서 나와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성화점을 다했다는 말은 자신은 뭐 위반 사실이 없다. 그런데 또 제3자가 불을 내거나 또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면책이라는 얘기죠. 상대방은 그러면 그 권리, 특정물 인도 권리가 없어지죠. 따라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을 지게 된다. 누가? 채권자가. 다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는 인도 채무가 소멸된 대신에 상대방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게? 해방 효과라 한다고. 다 나가리다 이런 뜻이죠. 양 채무가 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이제 해방 효과 해소가 뭐냐? 불능된 대가로 채무자가 받을 돈이나 받은 돈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어차피 그런 불능이 없었다면은 인도 채권자한테 갈 것이었기 때문에 공평원칙상 채권자가 그 채무자한테 그 대상을 주셔라고 하는 권리가 대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권리가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규칙사유 없는 영역에서도 인정된다는 게 다솔 판례다 이 말이에요. 무제한 인정설. 결국 그 말은 뭐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방돼야 할 것을 유지를 하죠.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방 효과의 해소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대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구만. 엄청나다. 다음 페이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관련 문제 이걸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